아니 얼마나 천박한 집안이길래 애가 저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평민 한국 애가 이런 귀족 학교에 입학한 데는 분명 입시 비리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당장 퇴학시켜 주세요. 여기 아랍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 교무실이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랍에서도 부촌에 위치한 제임스 웰링턴 국제학교의 교무실에서 중동의 재력가 부부는 한국인 홀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하는데요. 하지만 5분 뒤 정체 모를 두툼한 봉투를 내밀며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대체 이 교무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나디아 정입니다. 아랍의 두바이에서 제임스 웰링턴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정은 아버지의 성을 땄고 나디아는 희망,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돈이 많은 중장년층이나 귀족, 의사나 교수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빠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클리닉의 심장학 전문이라서 저는 늘 아빠를 인생의 롤모델로 생각하며 공부했어요. 아빠의 성격, 다정함, 똑똑한 머리까지 닮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닮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의 피부색이에요. 제가 아빠랑 피부색도 인종도 다르다는 건 언제나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왜냐고요? 17년 전 새벽 아빠가 당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가에 버려진 저를 발견하신 날부터 우리는 가족이 되었거든요. 제가 태어난 지 열흘도 안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일교차가 심한 새벽 두바이의 차가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아빠는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응급 환자가 몰려든 탓에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수술방에서 지샌 날이었죠. 모래인지 먼지인지 모를 작은 알갱이들이 아빠의 뺨을 찔렀고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지난밤 위기를 넘긴 환자들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익숙한 동네 골목을 지나며 모퉁이를 돌았고 아직 꺼지지 않은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캄캄한 골목에는 쓰레기 봉투와 버려진 잡동사니들이 질서 없게 나뒹굴고 있었죠. 문득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새끼 고양이가 내는 흔한 소리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하셨대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라는 확신이 들어 아빠는 주변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를 따라간 자리로 손을 내밀어 잡동사니들을 헤집는 순간 숨이 멎을 뻔 하셨대요. 그곳에는 깨끗한 새 포대기에 꽁꽁 싸여 바들바들 떨고 있는 갓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배꼽도 떼지 못했을 정도로 작고 연약한 상태였죠. 맞아요. 그게 바로 아빠와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입술이 파랗게 질린 저는 곧 생명이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아빠는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저를 품에 안으셨대요. 혹여나 차가운 모래바람에 갓난쟁이의 여린 피부가 생채기라도 나지는 않을까 더 단단하게 저를 감싸 안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 산 듯한 두툼한 포대기 속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적힌 제 생일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정말 사랑했지만 결혼 반대가 극심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그 편지 속에는 저의 목숨만은 지키고 싶어하는 친부모님의 사연이 적혀 있었어요. 미혼 상태에서의 임신이 끔찍한 범죄로 취급되는 아랍에서 친부모님은 저를 몰래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혼전 임신을 하면 열의 9은 명예살인을 당한다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명예살인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명예를 아주 중시하는 관습이 남아있고 이 근처 고아원들은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를 두고 간 부모들을 추적해 가정보육을 설득하는 과정도 거치고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부촌의 길거리에 저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친엄마는
새로 산 포대기에 저를 꽁꽁 싸매서 거리의 동물들이나 모래바람에 상하지 않도록 잡동사니로 숨겨두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집으로 향했고 밤새 쌓였던 피로를 신경 쓸 새도 없이 저를 따뜻한 물로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빠의 따뜻한 이부자리에 저를 눕히고 데운 물을 먹이며 저를 돌봐주셨죠. 아빠는 그런 저를 어떻게 해야 하나 물끄러미 바라보셨고 제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그 순간 저를 평생 지켜줘야 한다는 강한 확신에 사로잡히셨대요. 주변에서는 그런 아버지에게 미쳤다고 했고 당장 시설로 보내라는 말을 했지만 아빠는 이상하게도 저를 떠나보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책임지는 것이 아빠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아빠의 삶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치켜세우며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빠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랐어요. 부족함 없이 배웠고 국제고등학교에 진학해 공부도 많이 했죠. 제임스 웰링턴 인터내셔널 스쿨에는 내노라 하는 집안의 아이들이 많았고 저 역시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러던 1학년 2학기의 어느 날 고요한 연못 같았던 제 삶에 폭풍 같은 쓰나미가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등교한 저는 어쩐지 그날따라 친구들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를 경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정하는 것 같기도 했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리둥절하며 복도를 걷고 있는데 그 순간 제 앞으로 누군가의 발이 불쑥 튀어나왔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 반 일진이었던 자일라의 짓이었어요. 저는 키득거리며 내려다보는 뻔뻔한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잔뜩 화가 났고 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일라는 사과는커녕 저를 조롱하는 얼굴로 보며 소리쳤어요. 너 의사 아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왜 1학기 동안 우리 속였어? 친아빠인 척 했잖아. 유명한 심장외과 교수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알고 보니 한국인이라며. 게다가 넌 주워온 자식이고 그럼 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동양인 집에서 가족이랍시고 같이 사는 거야? 솔직히 너 고아인 거네. 난 대대로 병원장 손녀인 귀족 출신인데 고아랑은 수준 떨어져서 같이 못 놀겠다. 자일라와 그의 친구들은 비아냥거리며 저를 비웃었고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사실 친구들에게 아빠가 의사라는 걸 자랑스럽게 말한 적은 있어요. 아빠의 진료실에는 늘 긴 줄이 서 있었고 병원과 집으로 목숨을 살려주셔서 고맙다며 많은 편지들이 오곤 했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아빠가 존경스러웠어요. 하지만 친구들에게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은 굳이 밝히지 않았어요. 제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굳이 먼저 말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저의 비겁함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되어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는 한국인이고 난 입양아가 맞다고 받아쳤죠. 하지만 권위 있는 심장외과 의사이시고 너에게 감히 가난한 동양인이라며 무시받을 뿐이 아니니까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라일라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주위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고아가 순순히 자백을 했다면서 이제 와서 발끈하는 게 웃기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출신을 숨긴 고아는 너고 한국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거지 나라인 건 팩트인데 뭘 사과하라는 거야? 라며 깔깔거리더군요. 자기는 대대로 병원장 집안에서 자랐다며 고작 의사 한 명이 뭐가 대단하다고 자랑을 해댔냐면서 비웃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를 헐뜯는 자일라를 보자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었어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자일라의 멱살을 잡았고 바로 다음 순간 정수리에 높게 묶은 포니테일 머리채를 잡아버렸죠. 순간 방심하던 자일라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우리는 복도에 누워서 치고받고 몸싸움을 시작했어요. 한낮의 소라는 금방 선생님들 귀에 들어갔고 우리는 그대로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에 교복 상의까지 뜯어지고 우리 둘 다 꼴이 말이 아니었죠. 담임 선생님은 우리 명문학교에서 이런 상스러운 일이 일어난 게 처음이라며 혼내셨어요. 거리의 노숙자들도 이렇게 무식하지는 않을 거라며 친구끼리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서로 화해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자일라의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어요. 우리 아빠를 욕되게 하고 우리 가족을 모욕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일라는 제가 먼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제가 먼저 때렸다고 울고불고 하더군요. 바로 그때 자일라의 부모님과 우리 아빠가 교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저는 자일라와 판박이로 닮은 그 아이의 부모님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화려한 명품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고 있었고 그 옆에서 우리 아버지는 수수한 차림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들어오시다가 피가 나고 있는 제 무릎을 잡고 화를 내셨어요.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자일라의 아빠는 우리 아빠를 보더니 팔짱을 고쳐 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댁딸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면서요? 애를 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깡패같이 구는 겁니까? 보아하니 영어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국제학교에 보내려면 가정교육부터 똑똑히 시키고 보내세요. 저는 저 때문에 아빠가 무시받아야 하는 상황에 너무 화가 났어요. 조금만 더 참을 걸 왜 욱해서 일을 저질렀는지 화도 났고, 하지만 눈앞에서 모욕당하는 아빠를 보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일라 아빠 앞으로 다가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아빠는 저를 막아서며 먼저 입을 떼셨어요. 저는 아빠의 손길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아빠는 유창한 영어 솜씨로 처음 뵙겠습니다. 다니아 아빠 정영철입니다로 운을 띄우셨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일라 아빠의 얼굴이 흑빛으로 검게 변하며 아빠의 말을 가로막고 물었죠. 메디클리닉 시티의 심장외과 정영철 교수요? 아빠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자일라 아빠의 눈은 곧 튀어나올 것 같더군요. 그 순간 자일라의 부모님은 귓속말로 무슨 말을 소근거렸고 우리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약자를 괴롭히거나 불의에 맞설 때는 주저하지 말고 막아야 한다고 가르쳤죠. 우리 다니아의 발을 걸어 먼저 넘어뜨리고 가족을 모욕하기 시작한 게 이 싸움의 시작 아닌가요? 우리 아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일라의 아빠는 자일라에게 당장 죄송하다고 사죄드리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일라의 고개가 억지로 숙여지도록 머리를 짓누르며 얼른 사과하라고 다그쳤어요. 자일라의 고개가 떨어질 때 동공이 흔들리며 당황해하는 게 그대로 느껴졌죠. 자일라는 놀라서 고개를 쳐들며 자신의 아빠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의 엄마는 자일라에게 꿀밤을 때리며 철딱서니 없이 뭐하는 짓이냐며 꾸짖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일라의 엄마는 갑자기 제 무릎을 붙잡고 피가 나서 어쩌냐면서 당장 약을 발라야 할 것 같다고 유난을 떨기 시작했어요. 자일라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면서 자기 딸이 100번 잘못했다고 태세를 전환했죠. 뻔뻔한 자일라는 그 와중에도 사태 파악이 안 됐는지 엄마 아빠는 왜 별 볼 일 없는 한국인에게 쩔쩔매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그의 엄마는 자일라의 등짝을 때리며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냐고 혼내셨죠. 우리 아빠는 다시 무서운 얼굴로 이번 한 번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실수라고 용서하겠지만 다시 한 번만 더 다니아를 괴롭히거나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공론화하겠다고 화를 내셨어요. 담임 선생님도 우리 명문사립고등학교에서 이런 소란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명성에 금이 갈 거라고 하셨고 자일라의 엄마 아빠도 학교 밖까지 소문나는 게 무서웠는지 연신 고개를 숙이더군요. 사실 아랍에서는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 눈에 띄는 잘못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오면 법원의 판단에 앞서서 가족들이 먼저 매질을 하거나 처벌할 정도로 가문의 명예를 엄격하게 지키죠.
우리 친부모님이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만큼 명예처벌이 아주 심각한 나라라서 자일라의 부모님은 혹시 소문이 잘못 날까봐 겁에 질린 것 같더군요. 자일라가 우리 아빠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난했기 때문에 나름 지식인을 표방하는 우리 동네에서 공론화가 되면 더 난처해질 게 뻔했어요. 겁에 질린 자일라의 아버지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 두툼한 봉투까지 내밀었지만 아빠는 그 봉투를 보고는 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단숨에 뿌리치셨어요. 그날 이후로 자일라는 창피함을 알게 된 건지 무서워서 그런 건지 살금살금 저를 피해 다녔고 저는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아니면 세상 모두에게 존경받을 아빠가 저 때문에 괜한 소동에 휘말리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웠고 그날 이후로 매일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러자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해 주셨죠. 사실 자일란의 병원이 오래전부터 아빠를 스카우트하려고 애쓴 곳이었어. 연봉을 2배나 준다고 했지만 병원장이 이윤만 쫓고 환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 곳이라서 아빠는 매번 거절했지. 환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시술이나 약을 처방해주는 건 아빠의 양심에 맞지 않아서야. 아빠가 이렇게 양심을 지키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우리 딸 자일라에게 자랑스러운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서야.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꼭 살리겠다는 아빠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하지. 저는 그날 아빠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펑펑 쏟았고 아빠는 늘 그랬듯이 커다란 손으로 저를 포근하게 감싸 다독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해 방학에 아빠는 의기소침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긴 겨울 여행을 떠나자고 하셨죠. 저는 너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한국에는 아빠의 가족이자 저의 할머니가 살고 계시니까요. 사실 저를 입양할 때 할머니의 반대가 어마어마했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어요. 언젠가 TV에서 한국 여행 프로그램이 나왔고 저도 한국 할머니 댁에 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아빠의 입꼬리에 쓴 웃음이 맺혀 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할머니로 추정되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마 저를 한국에 데려가 할머니께 인사시키려고 하셨지만 할머니는 완강하게 저를 거부하신 게 틀림없었죠. 이번에는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실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할머니를 처음 뵐 생각에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됐어요. 아빠가 한국 여행을 말씀하셨던 그날 밤 저는 살짝 열린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집에도 이렇게 달빛이 쏟아질까? 피부색이 다른 나를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두려움 반 설렘 반의 마음을 안고 아빠의 고향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본 한국의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새벽 비행기로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을 나서자마자 아랍의 뜨거운 모래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상쾌한 겨울바람이 저를 감쌌습니다. 아랍의 새벽은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아주 차가운 모래바람이 부는데 아라리 모래와 먼지 입자들이 섞여 있어서 기분 나쁜 냄새가 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겨울바람은 차갑지만 신선했어요. 인천공항을 나서자마자 높은 다리가 나왔고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들은 가로등 덕분에 새벽임에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서리가 내린 나무들이 마치 크리스탈처럼 반짝였어요. 사막의 모래바람만 보다가 이런 풍경을 보니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죠. 차가 달릴 때마다 흔들리는 앙상한 가지 끝에 하얀 서리가 살포시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아빠가 늘 그리워하던 고향의 겨울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죠. 차 안에서 본 안개 낀 들판, 서리 내린 나무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산들. 한국의 겨울이 아름답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제 눈으로 본 겨울은 더 투명하게 흰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바이의 사막에서 자랐지만
이런 고요하고 서정적인 겨울 풍경이 왠지 제 고향인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포근함이었달까요? 처음 만난 한국의 겨울은 제게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왔어요. 아빠의 고향에 다다르자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이 평일의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벌써 불 켜진 식당에서 국밥을 먹는 아저씨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굽는 할머니, 달리기 하는 학생들까지. 두바이에선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 시장 입구를 지날 때는 겨울 새벽 공기를 가르며 호객행위를 하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버스의 창에 김이 서릴 만큼 후끈한 히터를 피해 살짝 열어둔 창문 틈으로 바쁜 새벽의 소리들이 새어들어왔죠. 어서 오이소 하는 시끌벅적한 경상도 사투리가 꼭 노래처럼 들렸어요. 할머니 댁으로 가는 좁은 골목길에는 빨간 고추가 줄줄이 달린 장독대와 연기 나는 굴뚝, 귤나무가 있는 마당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집은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입구 앞에 있는 파란 수도꼭지에 서리가 하얗게 얼어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아빠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네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처음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는 서먹서먹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구 반대편에서 저를 혼자 키우게 된 아빠 때문에 할머니는 많이 속상하셨대요. 예전에는 젊은 아들 앞길을 다 망쳤다고 많이 우셨을 거예요. 시장 골목을 지나며 들리던 어서오이소 하는 정겨운 사투리가 우리 할머니의 입에선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댁 아파트 화단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잎사귀를 떨구고 탐스러운 주황빛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런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할머니의 차가운 표정만큼이나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할머니는 부리부리한 눈매에 경상도 특유의 환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저에게 눈길도 안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외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언한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마음을 열지 못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솔직히 할머니께 섭섭하기도 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저였어도 우리 아빠처럼 능력있고 착한 아들이 피부색도 다른 인종의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쉽게 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아빠와 같은 한국 사람이거나 하다못해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백인이었다면 할머니가 더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빠와 할머니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 입 밖으로 말하지는 못했어요. 할머니 집에 지내는 한 달 동안 아빠는 종종 서울의 큰 병원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했고 아빠가 집을 비운 날이면 저는 얼음장 같은 할머니 댁에서 지내야 했어요. 물론 할머니 집은 따뜻했지만 할머니와 저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감돌았거든요. 일단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저는 온갖 눈치를 보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매 끼마다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셨는데 아랍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진수성찬이 가득했죠. 기름이 좔좔 흐르는 고소한 갈치구이에 주황빛 알이 가득 찬 간장게장, 신선한 굴을 듬뿍 넣어 시원하게 담근 김장김치까지 저는 늘 밥을 2공기씩 먹었지만 할머니에게 보답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 눈치껏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낮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운동 나간 틈을 타서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잠시 후 요란하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나이든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말을 계속했지만 저는 영어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는 답답했는지 집까지 찾아서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낯선 아저씨가 찾아온 영문을 알 수 없으니 너무 무서워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의 전화를 받은 할머니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오셨고 경비 아저씨를 만나 돌려보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막무가내로 버린 쓰레기를 보고 경비 아저씨가 쫓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한국식으로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할머니가 며칠 동안 현관에 모아둔 쓰레기를 한꺼번에 분리수거장에 들고 갔거든요. 근데 뭐가 뭔지 몰라서 가장 큰 검은 봉투에 다 넣어둔 채 올라왔죠. 그 순간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운동을 끝내고 깨끗해진 현관을 보고 기뻐할 할머니 생각에 한창 들떠 있었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 쓰레기 더미에 있던 택배 송장의 집 주소를 보고 경비 아저씨가 인터폰으로 전화를 한 거였어요. 쓰레기를 버린 모양새가 너무 지저분해서 다음번에는 주의해달라고 연락을 하신 거죠.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경비 아저씨와 대화하는 할머니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차갑게 굳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아빠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띵동. 드디어 집안에 흐르던 정막이 깨지고 저는 아빠를 향해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왜인지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왜 할 줄도 모르는 분리수거를 하러 갔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말도 안 통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너무 속상하다며 울었죠. 그런데 끄끄거리며 울음을 참는 저를 보고 할머니가 저를 와락 안으셨어요. 저는 할머니 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할머니도 막상 저를 직접 만나고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일찍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악착같이 아들을 키우셨는데 아버지의 의대 학비를 대기 위해서 점점 억척스럽게 변해가셨다고 했어요. 예쁜 옷을 입고 고운 화장을 하고 나들이도 가보지도 못했고 애정 표현도 못하는 여자로 평생을 살게 되었죠. 게다가 악착같이 키운 아들이 뜬금없이 피부색도 문화도 다른 손녀를 키우겠다고 선언하니 무척 당황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당황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거의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고 한번 가족의 연을 맺은 이상 어른된 마음으로 손녀를 보듬어야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된 터라 그 방법이 많이 서툴렀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다정하게 말하는 방법도 잘 모를 뿐더러 인상도 웃는 상이 아니라서 제가 더 무서워했을 것 같다고 하셨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말투가 다정하지 않았을 뿐 모든 행동은 저를 챙겨주고 있었어요. 운동을 다녀오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맛있는 빵도 사다 주셨고 요즘 젊은 애들이 꾸미니까 예쁘더라며 유행하는 화장품도 사서 책상 위에 두고 가셨죠. 그리고 한국 미용실이 최고라고 아빠의 등을 밀며 저를 미용실에 데려가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저는 이런 할머니의 배려를 받으면서도 제가 피부색도 까무잡잡하고 인종도 다르다 보니 되도록 한국인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러시는 건 줄 알았어요. 할머니 생각에는 한국에서 친구도 없이 늘 집에만 있는 제가 안타까워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예쁘게 꾸며주시려고 애쓰신 건데 제 마음도 베베 꼬여 있었던 거죠. 그동안 할머니를 저 혼자 오해하고 미워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고아이고 누가 봐도 친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창피해하신 걸로 생각한 게 후회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컴플렉스와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그날 할머니와 아빠를 안고 처음으로 소리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자책감에 뒤범벅되어 한동안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30분이 넘도록 엉엉 우는 저를 달래주셨어요. 이제 너는 내 피가 섞인 손녀나 다름없다면서 한국식으로 혜인이라는 예쁜 이름도 붙여주셨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한국어를 사용하면 실력이 많이 늘 거라는 아빠의 제안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아랍으로 돌아와 지금은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한국어로 유창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네요.
이제 저는 매일 밤 할머니랑 페이스타임으로 영상 통화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도 태어나서 처음 영상 통화를 해본다며 손녀 덕에 젊어졌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노인센터에서 페이스타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다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시던지 내년 여름방학 때는 한국에 가서 할머니께 왓츠앱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 겨울에는 할머니와 말이 잘 안 통해서 제대로 표현을 못했지만 내년에 할머니를 만나면 한국어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영화관도 가보고 싶거든요. 요즘은 아빠처럼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고 있어요. 저도 아빠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꼭 의대 합격증을 할머니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저도 할머니에게 더욱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내년에는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사연을 보내고 싶어요. 할머니랑 손잡고 쇼핑센터에도 가고 영화관 데이트도 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면 그때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사연을 보낼게요. 우리 아빠의 나라이자 저의 나라인 한국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